네, 안녕하세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준비한 2021년 민생강좌 첫 번째 강연으로서 토지재산권과 주거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은 민변 온라인 연수원에 나중에 올라갈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이제 얼굴을 드러내시면 민변 온라인 연수원에 영원히 기록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 보여드릴 게 원래는 이제 이걸 가지고 아마 지금 참고 자료가 보이시죠? 참고 자료가 보이실 텐데 원래는 이걸 가지고 제가 강연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한 50쪽 되는데 맨 뒤쯤 가보면 저희가 작년 2월 달에 베를린 세입자협회랑 비엔나의 사회주택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10년째 뽑히고 있는 비엔나 사회주택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34쪽부터 50쪽까지는 그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 내용만 해서는 너무 뻔한 것 같아서 이 내용보다는 좀 다른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토지재산권과 주거권이 보이시죠? 이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한글 파일은 잠이 안 오실 때 밤에 혼자서 이렇게 누워서 보시면 아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토지재산권과 주거권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재산권과 주거권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토지와 주거를 공부하는 이유가 다들 잘 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는 이제 경제 상황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경제 상황별 과다 부채 해소 전략이라는 게 예전에 2012년도 한국은행 부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강연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들었던 내용인데 참고로 제가 오늘 한 내용은 지난 10년간 제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임을 밝힙니다. 이거는 뭐 과대부채 해소 전략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기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먼저 경제 상황별 과다부채 해소 전략을 먼저 보시면 고성장 전략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나한테 1억 원의 부채가 있는데 나의 소득은 월 300만 원쯤 된다. 그러면 이제 1억 원이 과다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1억 부채가. 그랬을 때는 고성장 전략은 나의 소득을 300에서 500으로 늘리거나 300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긴축 전략. 나의 부채는 1억인데 3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 그럼 이제 300만 원 버는 중에 그 중에서 생활비를 줄여야겠죠. 생활비를 줄이면 이제 아무래도 가족들이 반발하기 시작하겠죠. 그냥 평소에 밥도 사 먹고 그랬는데 밥도 못 사 먹고 그렇게 될 테니까. 평소에는 택시도 탔는데 택시도 못 타고 그럴 테니까 가족들이 반발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전략의 전형적인 게 우리 IMF 1998년 IMF 때 있었던 그때 저희 대한민국에 있었던 게 긴축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전략인데 이건 이제 물가 상승을 통해서 채무 부담을 감소하는. 예를 들어 나의 소득은 300만 원이고 부채는 1억인데 갑자기 물가가 훅 뛰었어요. 훅 뛰면 일단은 소득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부채도 물가가 2배를 뛰면 부채는 그만큼 2분의 1씩 줄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전략이 전형적으로 언제부터 펼쳐지고 있냐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부터 지금 이게 현재 벌어지고 있고 작년 코로나를 맞이하여 지금 2021년까지 계속 저금리와 양적 완화, 돈을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돈을 버는 현재 그런 경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 지구촌의 경제는 돈이 돈을 버는 인플레이션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이제 디폴트 및 채무 재조정 전략은 이제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회생 및 파산 법제인데 부채가 너무 많으니 이 채무를 재조정해달라 이제 그런 전략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런 뭐 소득 그리고 부채 그리고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4가지 전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전 세계 지구촌의 경제는 인플레이션 전략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지난 100년간 미국 기준금리 변동 추이인데요. 잘 보시면 1929년도 그 미국에서 대공황이 있었죠. 그때 한 4% 금리였다가 0%까지 경착륙하는, 급격하게 착륙하는 그런 하드랜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980년대 보면 거의 16, 7%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 그때를 기준으로 다시 한 뭐 4, 5%에서 또 0%까지 내려왔던. 그래서 2017년, 18년 때 회복하나 봤더니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부터 다운되는. 그래서 이제 돈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지금 2008년 이래로는 인플레이션 전략이기 때문에 저금리를 통해서 전 세계 지구촌 경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지구촌의 저금리가 계속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를 보시면 이미 금리가 17%, 18%까지 올라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금리하고 양적 완화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거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절로 돈을 버는, 돈을 버는 상황이 돼 있고, 자산이 없는 토지나 뭐 집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자산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제 벼락거지가 되는, 벼락부자와 벼락거지라는 비유가 괜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되지, 금리를 올리면 되지, 왜 이렇게 금리를 안 올릴까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원화와 외국 돈, 외화의 흐름에 대해서 나누는 건데, 외화 흐름에 따라서 한국 돈과 외국 돈이 거래를 할 경우에는 환율로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원화가 흘러갈 때는 은행에서 금리를 통해서 조절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돈의 조절은 외화와 한국 돈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이제 자본 자유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고, 사실상 대한민국은 자본 자유화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밑에 왼쪽 하단을 보시면 환율의 적정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환율과 관련해서 환율의 적정성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금리에 대해서, 대한민국 금리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의 독재성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 이 삼각형을 그린 건 뭐냐면, 그 오른쪽에 보이는 그 임경 씨, 한국은행에서 근무하셨던 이분이 이제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서 이제 했던 얘기인데요. 이 자본을 자유화시키고 환율이 안정되고 통화 정책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거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할 수는 없다. 셋 중에 두 가지만 가능하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본 자유화가 가능하고, 만약에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면에 자본 자유화를 시키고 금리를 안정화시키려면 금리를 예를 올리겠다.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올리겠다 그러면 또 환율을 안정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단계에서 금리를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환율은 달러당 1,100원 이상이 되어야 수출 경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는 70%가 수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금리를 미국에서 올리지 않는 한 한국에서 먼저 올리긴 쉽지 않은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도 워낙에 지금 코로나를 잘 방어하고 있는 상태고 물가 상승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제 예상컨대 한 9월쯤 아니면 11월쯤에는 한국에서는 금리를 올릴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금리는 2022년까지 올리지 않는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반기부터는 테이퍼링이라는 것을 할 것이다. 테이퍼링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그 매달 1,200억 달러씩 1,200억 달러 중 그중에 800억 달러는 미국의 국가 채권이죠. 미국의 국채를 400억 달러는 주택담보 채권을 사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를 사면 800억 달러만큼 미국 정부로 가는 거고요. 은행에 주택담보 채권을 사면
그만큼 은행은 또 채권을 발행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더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1,200억 달러씩 매달 하는 거를 이제 1,100억, 1,000억씩 이제 줄여가는 아마 그런 테이퍼링이 올 하반기에 이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수출 경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금리하고 양적 완화로 인해서 전 지구촌의 집값이 난리인데, 대한민국의 집값도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뭐 저금리로 인해서 난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수업의 그 본론에 들어가면, 결국 지금 가장 심한 게 자산 양극화인데, 자산 양극화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회 경제적 양극화 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소득, 자산, 지역의 불평등입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그 21세기 자본에서 역사적으로 근로소득의 증가율보다 자산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 그래서 그게 불평등의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시 돌아보면, 주식 투자에 안 할 수 있지만 의식주를 구성하는 필수 항목인 주택가격 급등 앞에서는 많은 이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죠. 이게 불평등의 생생한 증거고, 저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때 한참 전세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했었는데, 제가 변호사로서 그때 상당히 많이 벌고 있었어요. 변호사로서부터 버는 돈보다 전세금과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저도 정말 좀 실망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929년 대공황과 비교하여 역사상 부의 편차가 가장 큰 상황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오른쪽 표가 그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얘기하는 표입니다. 그 지난 100년간 1910년부터 2010년까지 상위 10%가 몇 퍼센트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는지. 1930년도 직전에 보면 1929년도에 대공황이 있었는데 그때 거의 50%에 달했죠. 근데 그게 1940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좀 안정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008년도 세계 경제 금융위기 때 거의 50%에 달했던,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정확한 아직 통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도 한 50%에 준할 것이다라는 이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의 불평등도 이렇게 심하다는 거. 이제 소득 양극화의 실태에 대해서 좀 보시면, 그 지금 왼쪽에 진위 계수 부분이, 예를 들어 파란 선, 이게 X와 Y축이 접하는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사람이 인구 분포가 100으로 갈수록 위로 Y축으로 소득 분포가 100으로 가면, 그래서 45도 각도로 올라가면 완전 평등한 거죠. 왜냐하면 50%의 인구가 50%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파란색 A라는 선이 뭐냐면, 그게 이제 처지는 만큼 불공평한 거예요. 예를 들어 처지는 만큼 80%가 가지는 소득은 적어지고 나머지 20%가 가지는 소득이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빨간 곡선은 로렌츠 곡선이라고 그러고, 그 A의 전체 45도 각도의 삼각형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을 진위계수 추이라고 합니다. 지금 강의가 끊기시나요? 끊기신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끊겨요. 아무튼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민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진위계수 추이가 대한민국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0.5를 넘으면 불평등이 심한 거고 0.5를 넘지 않으면 그래도 양호한 건데, 점점 소득 비율은 좋아지고 있죠. 통계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소득의 양극화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자산의 양극화인데,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 교수가 2015년 10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20세 이상의 성인을 기준으로 한 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자산의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에서는 이게 더 심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가 워낙 심각한데 주택에 대한 통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통계청에 2020년 11월 17일 날 발표한 2019년 주택 소유 통계 결과인데, 사실 통계 자료만 보면 딱 깔끔하게 보여주면 좋은데 깔끔하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분석을 했는데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빨간 글씨 보시면 됩니다. 주택을 1호만 하나만 소유한 가구 수는 828만 가구, 2개 이상, 2호 이상을 소유한 가구의 주택 수는 740만 가구. 근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그 파란 줄로 2건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316만 8천 가구라고 기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 300만 가구가 740만 가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및 기업 공공보유 주택을 분리를 해보면 약 45대 40대 15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주택 임대 사업자로 하면서 이제 주택을 사들이면서 점점 이제 다주택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의 불평등 부분에 대해서 저금리로 인해서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자산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 두 번째로 지역의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도 각 민변 지부에서도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현재 이 표를 보시면은 전국 소멸 위험 지수라 해가지고 지금 2019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한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지방에는 점점 인구 소멸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고향은 전북 김제인데, 전북 김제시와 경북 의성군 같은 지방 소도시는 지방 소멸의 위험에 시달리면서 평균 연령이 50세가 넘고, 이 기사 두 번째 줄 보시면 출생아가 하루 1명 태어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관련해서 인구 절벽 현상에 대해서 블룸버그의 다니엘 모스라는 분이 아시아 태평양 담당 기자인데, 서울대 조영태 교수의 의견을 인용해서 한국은 2050년부터 1년에 60만 명씩 인구가 줄을 것이다. 줄어드는 급격한 수축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971년생이 약 100만 명인데 그 2020년생이 약 30만 명 미만이에요. 근데 2050년이 되면 1970년생들이 이제 한두 분씩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되면 60만 명씩 줄어들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산 및 지역 불평등 부분에 대해서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한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난번에 이 오른쪽 사진은 작년 2월 달에 갔던 비엔나 칼막스 호프라고, 호프는 주택 단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칼막스는 예전에 이제 자본론 쓰신 분이니까 아실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비엔나는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이렇게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엔나를 가보니 비엔나의 경우에는 시민의 50%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엔나의 임대주택은 임대료 수준도 소득분이 70%까지 시장 임대료를 부과하되 각 소득 수준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방식.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임대주택과 임대료를 결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이 슬럼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비엔나가 좀 이해 안 되시면, 예를 들어 월세의 시세가 100만 원이라 그러면 100만 원에 비엔나는 그 소득과 상관없이 다 100만 원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임대료를 100만 원을 부과를 하고, 거기에서 소득이 부족한 분에 따라서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누가 임대료를 더 적게 내는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임대주택을 차별적으로 공급을 해서는 계속 공공임대주택에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계속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작년 7월 30일 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된 다음에 막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고 막 보수 언론에서 엄청 떠들었는데, 실제로 저희는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또 그 작년 5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3월과 5월 달에 1.25% 기준금리를 0.5%까지 2배 이상 낮췄습니다. 역사상 0.5%로 내려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주택가격 폭등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집이 있는 분들은 행복한 세상이지만 집이 없는 분들은 너무 불편한 세상이기 때문에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한 주택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작년 7월 달에 기존 계약을 체결한 갱신 계약에 대해서는 연은 5%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죠. 하지만 내년 8월이 되면 그 갱신된 분들이 그 기간 만료가 돼서 다시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때 되면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지역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표준 임대료, 그러니까 각 지역의 평균 임대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기존 그 임대인이 계약을 했던 임대료의 연 10% 인상률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독일 민법 임대차 규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신 임대차 시에는 3년간 20% 초과 인상 금지 규정, 그리고 2013년에 갱신 임대차 시에 대도시 지역에서는 3년간 15% 초과 인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과밀 주거 지역의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 표준 임대료의 10%를 초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를 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그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시민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저희 작년에 베를린 세입자 협회에 세바스티앙 바알스 변호사 만나고 와서 작년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뭐 여러 가지 싸움을 했던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렵에 작년 2월 20일 무렵에 베를린에서는 임대료를 동결하는 법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민변에서 지난 10년간 활동을 해왔지만 민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2019년 말 이후로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남대 김준우 안영지훈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서울에 있고 삼성현대, 롯데는 이미 다국적 기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이 연구개발로 대변되는 혁신 중심지이고 전자상가로의 중심지이고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등 일상적인 삶의 질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격차가 벌어져 있다, 훨씬 높다. 그래서 결국 서울이 대도시를 넘어 세계도시로서 차별화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당연히 사는 걸로, 전 세계도 이렇게 당연히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 영국 노동당과 프랑스 사회당 등의 진보 정당이 집권할 시기에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히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노동당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도시화가 훨씬 더 100년 이상 오래된 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런던권과 파리권의 인구 집중도는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재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뭐 서울권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고요. 서울권의 인구가 50%가 지금 몰려 있다는 건 매우 심각하고요. 이로 인해서 부작용도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대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혁신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원도 횡성의 민사고를 평준화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일단 전반적인 교육의 평준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근데 강원도 횡성의 민사고를 평준화하면 과연 실익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지방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서울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게 교육의 평준화가 되는 건가요? 지방은 버리고 서울만 이렇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올리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민변의 교육위가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의견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얘기하고 있는 게 부동산 보유세 강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표를 준비했는데, 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산출 방법은 주택 공시가격 곱하기 재산세부터 하겠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리고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가액인데 통상적으로 실거래가액의 70%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집이 10억이다. 10억의 아파트다.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는 내년에 올해 10억이었다면 내년에 그 공시가격은 약 7억으로 나옵니다. 7억으로 잡히고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이렇게 잡힌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이거를 적극적으로 포함시켰는데 그 뭐 사실상 할인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세율이 높으니까 그걸 또 다운시킨 건데 이미 공시가격에서 70% 다운됐는데 거기서 또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10억은 공시가격이 7억이 잡힌 다음에 7억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를 곱해줘요. 그래서 4억 2천에 대해서 세율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4억 2천인데 아래 표를 보시면 3억 초과잖아요. 그럼 4억 2천은 57만 원 더하기 3억 원 초과 금액 1억 2천의 1000분의 4가 재산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보시면 주택 공시가격 합산가액 빼기 6억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세율이니까 그러면 이제 주택 공시가격 합산가액이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는 그 사람 인별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 가격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10억인데 또 다른 임대를 놔주고 있는 집이 5억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합칩니다. 15억. 그래서 15억이 돼서 15억인데 공시가격으로 또 70% 계산하면 15억의 공시가격은 70%로 계산하면 올해 15억짜리는 내년에 10억 5천이 됩니다. 그런데 15억 5천에서 그 6억을 빼면 이제 1억 5천이 남게 될 거고요. 1억 5천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해는 95%, 내년엔 100%. 그러니까 내년에 100%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할인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단 95%로 계산을 하면 10억 5천 공시가액에서 6억을 빼면 4억 5천, 4억 5천에 95% 곱하면 뭐 빨리 대충 계산해 보면 한 4억 3,500 되겠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억 3,500에 보시면 3억 초과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80만 원 더하기 3억 원 초과 금액에 2주택자, 2주택자 그러니까 서울에 하나, 전북에 하나 그럴 경우 2주택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3억 초과 6억 원 이하에 180만 원 더하기 3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8를 곱해서 계산이 되고요. 만약에 두 채 모두 서울에 있다. 그러면 이제 서울은 모두 다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은 오른쪽 표가 계산이 돼서 360만 원 더하기 3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6. 두 배로 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계산해 보시면 이해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산세는 지방세고요. 종부세는 국가라서 국가가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등은 물세이기 때문에 각 주택별로 개별 과세하게 되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인세로서 소유자별로 전국에 합산하여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 해가지고 어제가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자로 소유 명의자인 사람한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하는 거죠. 그 과세 대상은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 예를 들어 작년에 저금리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엄청 뛰었어요.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0억짜리가 15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세부담이 그렇게 되면 한 50%가 올라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하는 105%, 6억 원 초과는 130%. 다만 종부세는 어차피 이제 집이 많은 분들이 내는 거니까 2주택자 이하는 150%, 3주택자 이상, 그리고 서울 지역의 2주택자 이상은 300%까지 다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부 기간은 재산세액의 2분의 1은 7월 달에, 2분의 1은 9월 달에, 종부세는 12월 달에, 그래서 해서 총 3번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그것만 내는 건 아닙니다. 부가세, 그 세금에 또 부과해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 그리고 종부세는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도 20%, 그러니까 실제로 120%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공시 가격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시 가격이 뭐냐면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건데, 부동산의 적정 가격은 뭐냐면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 가격이에요. 시장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법률에서는 시장 가격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70% 다운해서 산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각 토지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 개별 공시지가는 그러니까 표준지를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표본을 일단 소규모의 표본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각 시군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계산하는 방식이죠. 주택도 한국부동산원이 산정을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가격을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는 평가한다고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하고요. 주택가격은 산정을 한다고 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이제 민변민생경제위원회에서도 계속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고 나니까 세금이 너무 높다. 그래서 지금 또 난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뭐 개발부담금, 그리고 뭐 보상평가, 그다음에 맨 밑에 나가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이런 데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공시가격 올리면 잘못하면 건강보험료가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산이 있는 분들은 공시가격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정치적 저항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데에서는 대체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실제로 2005년도, 6년도에 참여정부, 노무현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 그때 이제 종부세법을 처음으로 실시했고, 종부세법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세제입니다. 그렇다고 뭐 잘못된 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2005년도, 6년도 시행을 해보니 그때 2006년도에 서울구청장 선거가 25대 0이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서울시장 선거도 졌죠.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정치적 저항 세력도 있는데 그 옆에 써져 있는 건 뭐냐면 종부세를 올리면 제 상식은 그렇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니까 민변에서도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제가 제 의견을 밝히는 겁니다. 종부세를 강화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좀 풀어줘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끔 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종부세도 강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도 강화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50%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8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과연 종부세 강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정책인지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토지 재산권과 주거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자산 양극화가 심하고 지역의 불평등이 심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안으로서 도심 내 예를 들어 서울 도심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주택 임대차 인상률의 상한제도 신규 계획에 도입이 필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에게도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거에 앞서서 제가 토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0평이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 고향 전북 김제의 아파트 가격은 1억이에요. 근데 왜 똑같은 아파트 가격의 신축 아파트인데 왜 아파트 가격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주택 가격이 가격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토지 가격이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지 정책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힘들고 또 이제 민변 변호사님들은 주로 이제 입법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해서 헌법상 규정된 토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지 재산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토지 재산권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헌법상 제23조의 재산권 규정 뭐 잘 아시죠? 그리고 37조의 기본권 제한 규정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규정이 있는데 119조 1항에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거는 뭐 시장 경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119조 2항에 보시면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른바 경제 민주화 규정입니다. 그 밖에 이제 120조, 121조 뭐 경제와 유전의 원칙, 뭐 최근에 LH 사태 때문에 농지법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사실상 뭐 대한민국은 121조 2항으로 농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122조 보시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 자체를 토지 공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조에 보시면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죠. 저는 참 의문이에요. 왜 이렇게 서울 수도권만 하면 되는 건지. 예전에 제가 의문이었던 게 노동 3권이 있는데 삼성이 노조를 파괴하는데 삼성이 처벌 안 되는 거 보면서 참 의문을 가졌었는데 요즘 저의 의문은 123조 2항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불평등을 국가가 방치해도 되는지, 민변이 무관심해도 되는지, 그게 저의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런 헌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권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 재산권은 그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 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이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입법 형성권의 행사에 있어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전에 결론을 말씀드린 거고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전 토지경제학에서 인용한 부분이고요. 이정전의 토지경제학에서 이제 저도 이해를 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을 자세히 보시면 효율과 형평을 얘기합니다. 효율과 형평.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헌법 규정. 122조 보시면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정준 교수님 이제 형평이라고 하고 이걸 또 누구는 이제 공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평등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토지 정책이 결정이 됩니다. 먼저 효율에 대해서 살피게 되면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공동체가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토지를 개인이 멋대로 마음대로 하면 그게 공동체에게는 최선의 용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토지 이용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선진국의 관례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국토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의 토지 면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5천만 분의 1씩 배분을 하면 되죠. 그러면 굉장히 공평하게 분배가 되겠죠. 그러면 과연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토지는 관심이 없어.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아. 나는 뭐 토지나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어. 나는 사람들과 만나서 뭐 사랑하고 연애하는 그런 데 더 관심이 많아. 뭐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 나 혼자 그냥 게임하고 사는 데 관심이 많아. 이러면 이제 그 토지는 방치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토지의 이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분배를 할지에 대해서 그 토지 정책이 과 관련해서 토지 정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 시각과 진보적 시각을 이정종 교수님께서 하신 부분인데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언론에서 논쟁되는 게 너무 뻔하게 그냥 이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값 폭등, 땅값 폭등이든 집값 폭등이든 그 폭등의 문제에 대해서 보수 성향 경제학자는 이른바 시장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장주의자들,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이분들은 항상 하신 얘기가 작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이상 대한민국의 비싼 땅값은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대신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 예전에 뭐 한 8, 90년대 막스주의를 공부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후에 유럽에서 좀 공부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집값 폭등, 땅값 폭등은 생산적 용도가 아닌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가수요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LH 투기 사태는 가수요라고 볼 수 있었죠. 그분들이 뭐 집이 없어서 거기다 투기한 건 아니거든요. 실제 이제 가수요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시장주의 입장도 맞고 시장 개입주의자 입장도 맞고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둘 다 맞다고 해서 투기를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의 편중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주의자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산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진보 성향 공정과 평등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토지 소유가 너무 편중되면 안 되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근데 이제 김낙연 교수가 아까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김낙연 교수가 2015년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상위 10%가 대한민국의 66%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아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해졌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산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자산이 없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가 계속 편중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 불균형 현상과 관련해서는 시장주의 보수 정향 경제학자들은 규모의 경제, 뭔가 크게 만들어야 효율적이니까, 그러니까 지적인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거둘 수 있는 이익이 있으니까 그게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효율의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서울을 개발하자, 서울을 재개발하자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이제 공정을 얘기하는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은 서울의 혼잡과 과밀은 토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효율의 차원에서는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대한민국은 서울의 혼잡과 과밀보다는 서울의 효율과 편리함에 많이 심취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지방 사람들도 살자 뭐 그런 입장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개발의 문제, 무계획적 환경 파괴적 개발에 대해서는 뭐 시장주의든 시장 개입주의든 모두 다 이건 문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논쟁을 보면 이런 뭐 세 가지가 끊임없이 반복돼요. 반복되고 시장주의자들과 시장 개입주의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설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 시각이 분명히 있으면 설득이 안 됩니다. 그냥 각자 평행선을 갈 뿐이에요. 그래서 막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거나 상대방이 설득이 안 된다고 나쁘다거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토지 정책, 효율과 형평, 효율과 공평, 효율과 공정, 효율과 뭐 평등, 뭐 자유와 평등, 이런 토지 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토지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 1989년 토지거래 허가제 합헌 결정에 그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 토지 재산권 관념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에 빨간 글씨만 있겠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의 성격을 명백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 관념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사회에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개념은 불악 주민 전체의 총유였죠. 그렇죠? 마을 전체의 재산이었죠, 토지는. 근데 이제 중건 봉건 시대가 오니까 관리처분권은 봉건 영주에게 귀속되고 그 이용권은 지세나 땅값이나 소장료를 부담하는 이제 예속 영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변천되었죠. 이제 봉건 사회가 붕괴되고 나니 성립된 근대 시민사회,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절대적인 소유권 보장을 요구를 했었다. 그리고 당시에 1989년 8월 17일 프랑스 인권선언에 보면 소유권은 신성 불거칩니다. 라고 하면서 천부인권이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근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각자 사람들에게 자유만 보장을 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자유주의를 보장을 하니 실제로 노동을 상품으로 팔 수밖에 없는 도시 노동자나 소장민에게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 이런 자유가. 그리고 계약 자유의 미명 아래 있는 자 가진 자로부터 착취당하여 결국에는 빈부의 격차가 현격해지고 사회 계층 간의 분화와 대립 갈등이 첨예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이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 대폭 수정되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일 수가 없고 공공이익,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토지 소유권은 더 이상 프랑스 인권선언에 기재된 신성 불가침의 것이 아니고 실정법상 여러 가지 제한을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되었으니 이른바 이게 토지 공개념 이론인 것이다 라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토지 공개념을 시행하려면은 헌법 개헌을 해야 한다.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굳이 헌법 개정하지 않아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유연이 안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쭉 보시면 그밖에 헌법재판소에서 또 멋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제도의 유지 존속을 위한 사유재산제도의 최소한의 자기희생 내지 양보인 것이다.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양보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국제적 경향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경향은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하는 게 국제적 경향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1989년도 헌법재판소 입장을 그랬는데 그때만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럼 이제 1999년 택지 소유 상한법 위헌 결정에 대해서 보시면 토지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 나오죠. 재산권 행사의 개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더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 라고 하면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 가용 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토지 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 122조가 그렇다는 거. 이 내용은 모두 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택지 소유 상한법이 위헌 결정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토지 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일률적 획일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택지 소유 상한법으로 특별시 광역시에 있어서는 택지 소유 상한을 딱 200평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한 거죠. 그다음에 초과 소유 부담금이라고 해서 기간에 제한 없이 뭐 4%에서 11%까지 부과하다 보니까 한 뭐 20년 지나면 원본이 몰수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지 소유 상한법은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택지 소유 상한법하고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법이 모두 다 위헌 결정 났다라고 주장하고 하던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개발이익 환수법은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토지 공개념 관련해서 나왔던 헌재 결정이 2019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합헌 결정인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989년, 1999년 그리고 2019년 이 토지 재산권의 규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주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그 아파트 재건축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재건축에 돈이 벌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매일경제 2017년 2월 3일자 자료고요. 원래 이 자료를 만들었던 이유는 그 재건축 조합에서 국회를 통해서 이 언론에 이렇게 터뜨리고 너무나 재건축 초과 부담금이 많다라고 항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걸 보시면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상한제처럼 일률적이지 않아요. 3천만 원 초과부터 부과를 하고 뭐 5천만 원, 7천만 원, 9천만 원, 1억 1천만 원 초과 시대마다 이렇게 좀 10%, 20%, 30%, 40%, 50% 강화하는. 그래서 이제 최대 예를 들어 재건축으로 인해서 5억을 벌었다 하면 이제 2억 5천만 원을 대략 내놓는 그런 구조고요. 현재 예상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반포주공 1단지 저기 국민의힘 예전 원내대표가 반포주공 단지를 통해서 뭐 23억을 벌었다 이제 그 뉴스가 퍼졌던 이게 보시면 부가 개시 시점이 매입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13억에 매입을 해서 개발비 7억을 들여서 물가상승률 정상 물가상승률 3억 8천을 포함하면 실제로 그게 준공이 44억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재건축에서 남는 금액은 19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자기 돈 투자 않고 자기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실제로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9억 3천을 내야 합니다. 내야 하는데 2014년에 그때 당시에 그때 새누리당이었나요? 아무튼 그때 무슨 부동산 경기 활성화한답시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유예를 했어요. 기간을 2017년까지. 근데 그 사이에 반포주공 1단지는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신청을 해가지고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포주공 1단지에 사시는 분은 그냥 온전히 이 10억, 그러니까 20억을 그냥 다 가져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대치 쌍용 2차하고 잠실주공 5단지는 보시면 초과이익이 그러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한 7억과 6억 4천쯤 되는데 이에 따른 부담금 3억 1천원하고 2억 8천만 원 이제 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권을 바꾸려고 하죠. 정권을 바꿔서 정권을 바꾸면 본인들이 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강남에서 어떻게든 정권을 바꾸려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왜 이렇게 강남 사람들이 예민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헌재의 입장입니다. 헌재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및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라는 헌법적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수단의 적합성과 관련해서 개발이익은 재건축과 관련한 개발이익은 상당 부분 개인의 노력보다는 용적률의 증가, 개발 밀도의 상향 조정을 통해서 확보한 밀도 차익 내지 해당 토지의 활용도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층짜리 아파트를 20층이나 25층으로 지으면 25층짜리 아파트를 50층으로 지으면 그 올린 만큼 남은 아파트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그걸로 그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용적률 증가를 인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부 개발이익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다. 그 다음에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여서 일정 부과율을 적용하여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환수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법의의 균형성과 관련해서 이 사건 환수 조항을 통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막아 주택시장이 안정되며 사회적 형평이 제고되는 공익은 이 사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에 따라 제한되는 재산권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문제 없다. 결국은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택지 소유 상한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합헌 결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토지에 대한 규제는 비례적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꼼꼼하게 만들면 유연히 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까지 토지에 대한 문제였고요. 한 10분 남았는데 나머지 이제 주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주거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기존 주거권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왔죠. 지금도 이제 서울시장이 그 시장주의를 지향하시는 분이 되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가파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나 대책 없이 폭력적인 강제 철거와 퇴거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사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주거와 관련해서 뭐 재산권 또는 소유권을 제한한다 그러면 막 보수 언론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어디서 들었냐면 대한민국 부동산 대학원에서 그 지식인들이 그런 얘기 실제 하더라고요. 베네수엘라 정책이라고. 저 좀 약간 충격 먹었습니다. 실제 합니다. 그 교수님들이 베네수엘라 정책이라고 실제 해요. 참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2014년에 그랬어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를 하니까 그 새누리당의 그 국회의원은 뭐 23억을 거저먹는. 그래서 그걸 개인이 사유하게 함으로써 불로소득을 합리화하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시장 논리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거권은 뭐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죠.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일단 주거기본법에는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라고 개념정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주거권의 보장 방법에 대해서는 대체로 주거의 쾌적성과 안정성 및 주거의 적정성을 보장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거권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외국의 세입자 보호 제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뭐 별로 세입자들을 뭐 보호한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예시가 없고 외국의 예시를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부터 대도시로 인구 집중을 하게 되자 주택이 부족하고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죠. 그러니까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렌트 스터빌라이제이션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임대차 갱신 제도, 그리고 임대차 정보 제공, 그리고 비교 임대료, 표준 임대료. 그러니까 시장의 표준 임대료가 이만큼이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를 등록하게 되고, 등록해야 정보가 축적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어제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됐는데, 이것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전세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정보 제공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갱신할 때 너무나 임대인이 너무나 올리면 임대차 분쟁 조정을 하는 거죠. 아, 뭐 시장 임대료가 이 정도인데 거기서 한 10%만 올리시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도 2015년도부터 17년까지 전세 계약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살았을 때 1억 7천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다음에 2억 1천에서 3억 9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와, 그러니까 한 뭐 30%, 50% 올라가니까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랬고, 그래서 이제 외국의 세입자 보도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갱신 제도를 통해서 장기 임대차를 보장을 해서 임대인의 주거를 안정화시키고,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적 지위에서 임대차 관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은 주택 임대차가 무기한이에요.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임차인이 살고 싶은 만큼 사는 거예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 인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임대료, 같은 지역의 시장 임대료에서 3년에 20%, 대도시는 15%의 상한율을 갱신 시에 적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신규 임대차 시에 하다 보니 너무 신규 임대료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유럽도 지금 뭐 베를린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유럽의 핫플레이스인데, 모든 사람이 이제 베를린이 저렴하다고 베를린으로 몰리니까 신규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과밀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 임대료, 표준 임대료 한 10% 이내로 제한하는. 그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를린 같은 경우는 작년 2월 달부터 독자적으로 5년간 임대료 동결법을 시행을 했는데, 2021년 4월 15일 날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유연 결정을 했습니다. 유연 결정의 사유는 임대료 동결 자체가 유연인 건 아니고, 연방법에 독일 민법 임대차법에 위에 갱신 임대료하고 신규 임대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런 제한 규정을 베를린시에 위임한 적이 없다. 그래서 베를린시는 이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권한이 없다라고 유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보수 언론에서는 베를린에서 임대료 동결법 위헌을 결정했으니까 대한민국 그 뭐 인상률 상한제도 폐지한다 또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베를린 소식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4월 15일 날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유연 결정을 하니까 베를린 시민들이 막 이제 나와서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베를린에서 임대료 동결한 이유가 뭐냐면, 그 기사 보시면 기사 중 일부를 인용한 건데, 도이체보넨이라고 독일인의 집인 기업이 베를린에서 15만 채 중에 11만 채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임대료가 너무 불안하니 그 기업을 국유화하라, 몰수하라, 이런 주장을 베를린 세입자협회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시가 기업을 몰수할 수는 없잖아요. 기업을 국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동결한 건데, 임대료가 유연 결정을 나니까 그러면 다시 몰수해라, 이런 또 이제 다시 시위가 시작된 거예요. 4월 15일부터.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사를 보니 지금 임대기업 1인 기업과 2인 기업이 합쳐져서 합병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시민들이 하도 데모를 하니까 베를린시에게 이런 비례 사회 협약을 맺었는데, 향후 3년간 임대료를 최대 1% 인상하겠다. 이후 2년간도 인상폭도 최대한 물가 인상률 수준을 유지하겠다. 베를린의 주택 1만 3천 채를 신축하고 베를린시의 주택 2만 채는 매매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서울의 분양주택을 더 늘리겠다. 현재 그러고 있죠. 저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분양주택 아무리 늘려봤자 서울의 주택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임대 기간이 개인 사업자일 경우 3년, 법인 사업자일 경우 6년. 근데 이때도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되고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는 인구가 많은 과밀 주거 지역에서는 갱신 시하고 최초 임대료 시에 20% 이상 초과를 제한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2억 전세라 하면 20%면 2억 4천 이상 못 올리는 거죠. 저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획을 세워서 준비할 수 있게끔 예경 가능성이 있으면 이게 괜찮습니다. 근데 예경 가능성이 없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면 임대인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공정임대료, 그러니까 법정 갱신과 공정임대료를 적용을 하면서 주거 복지가 괜찮았던 나라인데, 갑자기 이제 1980년대 대처 정부가 들어와고 막 신자유주의가 막 이렇게 몰아치면서 규제 임대차에서 임대기간 보장 완화 및 임대료 규제가 없는 보장 임대차를 만들더니 1997년도에 이제는 이제 2개월 전에 사전 통지만 하면 무조건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보장 단기 임대차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현재 약 80%가 보장 단기 임대차라고 하고요. 2017년 기준 평균 거주 기간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은 약 4년, 3.9년, 임대료는 2005년 대비 40% 급증. 그래서 약간 대한민국의 서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난리니까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이런 보장 단기 임대차를 폐지하지 않나라고 현재 논의가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뭐 대한민국의 모델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는 아니고 대도시 위주로 점차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시행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뉴욕시를 보시면 뉴욕시는 1984년도부터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제부터 실시했던 전월세 신고제를 1984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 보유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법정 갱신과 임대료의 규제를 받는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적용 주택을 약 100만 호, 전체 민간 임대 주택의 약 100만 호를 45%, 그러니까 전체 민간 임대 주택이 한 200만 호라고 해요. 총 주택은 약 300만 호라고 하고, 뉴욕시가 800만 명이 사는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800만 명이 전체 300만 호의 주택에 살고 그 중에서 200만 호가 임대주택이고 그 200만 호 중에 약 100만 호가 이런 임대료의 규제를 받는 임대차 안정화 적용 주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기사를 보니 또 100만 채가 넘었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적용을 받는 주택은 대체는 이제 좀 오래된 주택입니다. 적용 주택은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되는데 2019년 기준으로 하면 1년 갱신 시에는 1.5%, 2년 갱신 시에는 2.5%,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년 갱신 시에는 동결, 2년 갱신 시에는 1%. 이거는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 작년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임대료를 동결시킨 거예요. 근데 뉴욕시도 이랬는데 대한민국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2021년은 지금 6월 23일 날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대한민국이 작년에 도입했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5%가 2019년도에 통과됐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뭐 대한민국 항상 모든 일에 일본은 앞서려고 하잖아요. 이런 건 좀 일본을 더 앞섰으면 좋겠는데 차지차가법은 땅을 빌리고 집을 빌리는 법, 차지차가법을 통해서 임대차를 규율을 하는데 일본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요. 일본도 기본이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주로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고 최근에 기간을 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만들었는데 일본 시민들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 적응되다 보니까 기간을 정하는 임대차는 계약을 별로 안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정당성 유무를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 세입자에게 일정한 퇴거료를 보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도 들어갔죠.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이걸 또 악용하는 세입자분들이 있어요. 악용하는 세입자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지금 주변에 듣고 있는데 막 5천만 원씩 1억씩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악용하는 세입자들은 또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보통은 뭐 이사하고 이사 수당하고 이제 본인이 좀 불편한 수당 해서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시장에서는 또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부르는 분이 계신다고 하니 그 부분도 또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임대료에 문제가 생기면 법원이 조정전출주의를 통해서 임대료를 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현재 여기까지 외국의 세입자 보호 제도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대한민국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해설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은 해석법 파기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활동이지 해석법 파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민변 민생경제위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는 입장에서 입법론 중심으로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 내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별법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에 이거는 뭐냐면 독일 법무부 장관 하이코 마스가 했던 얘기예요. 지금 이분은 독일 외무부 장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유능하신 분 같아요. 하이코 마스.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얘기.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공정한 균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미래를 위해 돈을 투자하는 임대인은 계속 돈을 벌 것이다. 임대인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버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임대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임대주택을 이용한 이윤의 극대화가 집에 대한 투자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됐다. 이게 저의 철학이고요. 저는 항상 시장의 효율과 그리고 이제 시장의 부작용에 대한 공정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주거권을 더욱더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까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질의응답을 받을 건데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석법학에 익숙해 오셨던 분들이니까 이제 오늘 수업 내용, 강연 내용이 도움이 어느 정도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민변 활동을 하시기엔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국회 입법을 활동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의 인변 민생 강좌에서 준비하는 민생 강좌는 이렇게 주로 좀 큰 틀에서 민생경제위원회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총론적인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경연제로 내년에는 강론에 해당하는 각 법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음소거를 해놔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민생 강좌 참고 자료라고 올렸는데 늦게 들어온 분들이 계셔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민생 강좌 1 참고 자료. 이 자료는 아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못 보셨을 텐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채팅창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가 베를린시 맞죠? 베를린시 세입자 단체와 비엔나 사회주택 방문 요약 보고서. 이거는 작년 2월 달에 저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님들 한 10분하고 시민단체 분들 그래서 한 30분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은 어떻게 사는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체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이 교수 지식인 체제가 다들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시장주의만 얘기를 하고 이런 공정한 정책, 시장에 대한 부작용을 막는 정책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체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희가 베를린시하고 비엔나까지 갔다 왔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밤에 잠이 안 올 때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긴 내용이 있습니다. 34쪽에 베를린과 비엔나시 방문 보고서고 앞에 긴 내용은 토지 재산권 관련해서 법률적인 내용이거든요. 그거 보시면 왜 서울시 주택 가격이 오르는지
대해서 부항에서도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서울시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 가치는 떨어져 있고 지방에서 모두 다 서울 가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두 다 서울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투자를 하니까 서울의 주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질문